내가 내장 지방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부 지방이 이제 뭐 피하 지방이 있고, 그리고 복강 안에 그 소장 대장에 붙어 있는 내장 지방이 있는데요. 뭐 내장 지방이 좀 더 나쁘다는 말은 있지만, 아무튼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모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복부 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CT와 MRI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용으로 쓰이고, 이런 지방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싼 이런 CT, MRI를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체성분 분석기가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지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줄자로 복부 둘레를 재서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이것은 피하지방이나 복부지방이 많이 있겠다 하고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피검사를 해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거든요. 이게 낮게 나오고,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복부지방이 많이 있겠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죠. 칼로리를 내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 비율이 5대 3대 2 정도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저는 이것을 3대 4대 3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의 양은 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 양은 조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비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이 있죠. 당 지수가 낮은 이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당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의 성질이 끈적끈적해서 어디에나 달라붙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된 이 아미노산, 지방산, 이것은 끈적거리는 성질이 없습니다. 오직 포도당만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벽에 달라붙고, 혈액 안에 있는 세포나 단백질, 호르몬, 모든 이런 화합물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 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그 혈관벽이 염증이 일어나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제한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설탕 하나가 3g 정도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3.5L 정도 되는데 공복혈당이 보통 90 정도 되거든요. 공복혈당 90에서 3.5L 혈액 안에 각설탕 하나에 포도당이 녹아 있습니다. 3.5L 혈액 안에 3g의 포도당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90이 나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약 160, 170 이 정도 올라갑니다. 이때 혈액 안에 있는 이 포도당의 양은 각설탕 2개가 안 됩니다. 원래 밥 한 공기는 각설탕으로 하면 20개 정도가 됩니다. 20개. 그러니까 20개가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혈액 안에 1개만 증가한 겁니다. 나머지 19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포도당이 이 혈액 안에 있으면 혈관을 막게 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즉각 나와가지고 간과 근육세포 내로 포도당을 즉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까지 천천히 혈액 안으로 끄집어내서 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면 20개 각설탕이 혈액 안에 있다면 혈당이 180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혀서 아마 순식간에 돌연사 가능성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이 끈적이는 성질 때문에 당뇨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140 이상 올라갔을 때 높이 올라갈수록 혈당에 대한 손상이 커집니다. 140 미만의 혈당은 우리 그 몸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걸 드시면 혈당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되고, 당 지수가 높은 걸 드시면 그 손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당 지수가 낮은 걸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데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나요?
많은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커피의 카페인이나 녹차의 카테킨이나 공액 리놀렌산 같은 이런 건강식품이 약간의 살 빼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원하는 체중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살 빼는 처방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이뇨제랄지 아니면 뇌 호르몬 작용을 억제시켜서 식욕을 떨어뜨린달지 이런 약제를 처방합니다. 이것은 효과는 물론 있지만 부작용이 커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살이 찌는데 원래 지방은 더 많이 찌고 그 근육은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드신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서 살찐다와 아무 때나 먹어서 찐다 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살을 찌는 유일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분비가 되고 지방과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거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조금 분비가 되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살을 찌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가 있습니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5% 이내로 먹고 대부분을 지방과 단백질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인데 이것은 부작용도 있고 또 이게 즐거운 식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고통스러운 식사다 보니까 오래 지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는 추천하지 않고요. 아침에는 무탄식이라고 탄수화물이 없는 그런 식사를 하고 또 점심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좀 적게 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좀 많게 하는 당질 제한식 이런 걸 하면 건강하게 살을 찌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이 주로 살찌는 영양소고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는 것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밤에 야식을 먹는 것이 살찌는데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모든 세포가 쉬기 때문에 대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밤에 야식을 먹은 것이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로 다 저장되기 때문에 밤에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 지방으로 저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은 굉장히 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단식의 방법이 좀 강하게 단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살이 빠질 겁니다. 칼로리 제한의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칼로리 제한과 같은 효과로 살을 빼는 방법은 거의 99%는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중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좀 세게 해서 살을 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좀 단식을 가끔씩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이 오토파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토파지는 이 세포가 이렇게 쓰고 버린 노폐물이 세포질 안에 한쪽에 보관되어 있는데 단식을 하면 이거를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버릴 것은 세포 밖으로 버리게 돼서 굉장히 세포도 건강해지고 노폐물도 정리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일요일 날 아침을 금식합니다. 그러면 전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점심때 먹을 때까지 약 15시간의 그 공복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인체 세포가 휴식하고 재정비하고 또 오토파지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단식은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면서 살 빠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자면서도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 걸까요? 네, 잠자는 동안에 한 300kcal 정도가 빠집니다. 밥 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입니다. 꽤 많죠.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게 자는 것은 살을 찌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자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러면 이 식욕을 당기는 그런 공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러면 야식을 먹고, 그래서 또 수면의 질이 나쁘고, 그런 차원에서 살도 찌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늦게 자면 오히려 반대로 살을 찌게 하고 건강에도 나쁜 효과가 있으니까 좀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겠습니다. 술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년 뱃살이 실제로 술에 의한 영향이 큰가요? 예, 아주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병 칼로리가 약 밥으로 따지면 한 공기 반 정도 칼로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하고 소주 두 병을 먹으면 밥으로는 네 공기를 먹는 셈이 됩니다. 밥만 먹는다면 이렇게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술은 또 이 저녁에 먹은 것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뱃살로 또 지방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알코올의 특징이 이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뱃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술을 계속 드시면 구강암,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 아주 많은 암의 발병률이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살을 찔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까지 되기 때문에 알코올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술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 혈액순환에 더 좋다, 그래서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 한 잔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밝혀져서 술은 가급적이면 절제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이어트는 미적인 측면도 있고 또 건강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먹는 식사가 괴롭지 않아야 됩니다. 식사는 즐거워야 되죠. 그래서 식사가 우리가 즐겁게 하면서도 살이 조금씩 천천히 빠지고 또 몸은 건강해지고, 이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저는 아침에는 그냥 무탄식, 탄수화물이 없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거의 오르지가 않고 점심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 단백질을 늘리는 당질 제한식,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러면 인슐린 분비량도 적게 되고 또 살이 거의 찌지 않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까지 잘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잔다면 건강하면서 살도 조금씩 빠지는 그런 효과로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이 생기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통적인 증상은 체중 감소, 그리고 피로감, 이게 공통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은 국가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 대비 굉장히 암을 발견하는 효율성이 높은 국가검진을 꼭 추천하고요. 어떤 그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물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설사를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설사를 한달지, 아니면 원인 모를 변비가 좀 계속된달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어떤 증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장암이 있으면 설사나 변비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속될 수 있고, 가령 두통이나 심한 어지럼증 이런 게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이 뇌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든 원인 모른, 이유가 없는 그런 증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암을 키우는 최악의 식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나쁜 식습관은 밤에 먹는 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야식을 먹으면 모든 세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세포가 휴식하고 재정비하고 다음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다음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고 염증이 쌓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좀 끊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정말로 이 암을 이렇게 잘생기는 음식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 기름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진 것이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을 제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이 암을 키우는 그런 습관입니다. 운동이 좀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운동이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고 또 잠을 잘 자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항암 치료에 좋은 식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주 비만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체격에서는 체중이 빠지는 것은 암과 싸울 때는 우리 몸에서 대사율이 올라가고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잘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을 때 칼로리가 없는 야채만 많이 드시고 또 붉은 고기는 암을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육식은 또 안 하시고 총 칼로리는 적고 배는 부른데 칼로리는 적고 이러면 체중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과의 저항력에서 이렇게 힘든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충분한 칼로리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고기를 충분히 드셔라. 또 지방도 충분히 드셔라. 그리고 탄수화물도 드시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정말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 그 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암 환자에게는 당화혈색소를 아주 낮춰가지고 5.0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그리고 그 탄수화물도 당 지수가 낮은 걸 드시고 그리고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충분한 야채를 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충분한 칼로리를 드셔야 된다. 그 중에서 고기는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주사로 맞는 것과 먹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요? 비타민C가 경구로 먹는 거 그리고 저용량 비타민C 이거는 항산화 효과, 면역 증강 효과 이것으로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가장 많은 그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체 내에 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암세포가 발생하고 자라는 데는 염증 조건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것이 암세포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이 백혈구,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식균 작용도 물론 강화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살해세포 그리고 그 T세포 이 세포들의 그 암세포를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염증을 줄여주고 또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암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의 필수 조효소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은 아주 치밀한 탄력 조직이라서 이 암이 자라거나 또는 전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C는 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유전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BRCA, 브라카 유전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BRCA 유전자가 양성일 때 유방암 발병률이 약 60%나 된다고 해요. 또한 난소암 발생률도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암을 일으키는 그런 용종 유전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100%에서 암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이고 또 이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암은 유전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있어도 5%, 10% 이내에서 상관이 있고 거의 90% 이상은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은 세 가지를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 그리고 수면,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를 건강하게 한다면 거의 95%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면역력 차이도 암에 영향을 주나요?
가령 면역이 너무 약하면 그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도 증가하지만 암 발생도 확실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 이식한 분들은 자기의 백혈구가 그 이식한 장기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면역이 인위적으로 눌러지기 때문에 이 암 발생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2배 이상 올라가는 암이 많습니다. 또 에이즈 환자, HIV 감염 환자는 이 특정한 T세포 기능이 감소합니다. 도움 T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T세포 기능이 감소하면 이 암 발생이 올라갑니다. 가령 카포시 6종이라는 암이 거의 10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또 림프암 같은 경우도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 약하면 암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너무 올라가는 것은 반대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알레르기 질환, 천식,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결막염 이런 알러지 질환 또는 일형 당뇨랄지 다발성 경화증이랄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너무 과민해도 안 좋고 또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적당히 건강한 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D는 가령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높은 면역은 살짝 내려주고 약한 면역은 올려줘서 건강한 면역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코로나 합병증으로 이 건강한 청년들이 이 ARDS 폐 부전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면역이 강해가지고 과민한 면역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상사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와 C를 이렇게 충분히 투여하면 그런 과민한 면역을 눌러주고 건강한 면역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D 평소에 드시고 또 운동 평소에 하시는 거는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면역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빨리 하는 운동이죠. 마치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세차게 흐르는 동안에 이런 계곡에 있던 많은 이 쓰레기 같은 게 다 밑으로 쓸려가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정말 행주를 짜듯이 한 방울까지 노폐물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잠복해 있던 백혈구가 혈액 안으로 많이 나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그래서 혈액 안에서 숨어있던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이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암 그리고 세균에 대한 감염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너무 많이 분비되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티졸, 이 부신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시켜 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몸의 건강도 염증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의외로 잘 모르는 암 유발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위암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한국인은 선진국이고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대장암과 위암이 1위라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첫 번째가 맵고 이 자극적인 음식,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이 음식은 이 대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장의 점막이 계속적으로 염증을 일어나면 결국은 이 암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위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먹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쌀알이 들어가서 위산 분비를 많이 해야 그 쌀알을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위산이 위 점막을 손상을 시켜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합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은 암의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는 식습관은 아주 나쁜 식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헬리코박터가
우리나라 성인의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성인의 한 절반 이상이 또 헬리코박터가 있거든요. 이 헬리코박터는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조심해서 먹더라도 지속적으로 위염을 일으키고 위축성 위염, 장상표 화생, 위암까지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바이러스는 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을 일으키는 세균은 헬리코박터 한 가지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헬리코박터가 많은데 치료에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좀 이 헬리코박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 위암 발병률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 암 환자가 많이 있어서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픕니다. 암 환자들은 사실은 이 가족, 또 자녀, 남편, 아내 이렇게 돌보다가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암 환자를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또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또 쌀밥을 드시는데요. 쌀밥은 당 지수가 높고 또 밀가루하고 달리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씹어 드셔야 되고 또 현미, 콩, 보리 이렇게 당 지수가 낮은 이런 곡식으로 밥을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끼니 때마다 먹는 이 밥이 당 지수를 낮추는 것이 모든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잡곡밥을 먹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되고 또 전국의 식당에서 잡곡밥 이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식사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붉은 고기 이것이 암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붉은 고기를 좀 기피하고 야채 위주 또 탄수화물 위주 또 식용유 이런 것들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공육, 베이컨, 햄, 소세지 같은 이것은 발암물질이라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 산 이 고기를 태우거나 튀기거나 하지 않고 삶거나 또는 찜을 하거나 국을 끓이거나 볶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기의 양이 너무 부족하게 먹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회에서도 전 세계 이런 의료계에서도 성인 체중 1kg당 1g 정도의 아미노산을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았을 때는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kg 성인이 60g의 아미노산을 먹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하루에 최소한 200에서 300g을 먹어야 됩니다. 거의 2인분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적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기를 충분히 드시고 대신에 야채도 충분히 드시고 그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드시면 이런 성인병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암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스트레스 과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 유산소 운동 꼭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줄넘기 갖고 다니셔서 줄넘기 5분이라도 하시고 또 간단하게 식후에 이렇게 산보하시고 이런 운동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